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4월 15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딜 감히 재수없는 발길을 들여. 죽은 귀신 달고 들어와서 우리 집안 망하게 할 일 있어? 당장 썩 꺼져. 장례식을 막 치르고 돌아온 제게 시어머니는 현관문 밖으로 굵은 소금을 확 뿌리며 매몰차게 소리쳤습니다. 문 밖에는 제 낡은 옷가지와 짐가방이 비참하게 내동댕이 쳐져 있었죠. 남편이라는 작자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며 눈치껏 알아서 기어나가라며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저는 갈 곳을 잃고 젖은 짐가방을 끌어안은 채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국밥이나 팔던 늙은이 장례식에 못하러 가. 평생 저를 위해 고생만 하다 가신 친정엄마의 죽음마저 조롱당한 그날 밤, 저는 허름한 고시원 방바닥에 웅크려 피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제 휴대전화에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무려 50통이나 찍혀 있었습니다. 비굴하게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 애원하는 시댁 식구들. 하루아침에 그들의 목줄을 완벽하게 틀어준 친정엄마의 소름 돋는 유산과 며느리의 자비 없는 합법적 참교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장례식장의 무거운 공기가 이지연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평생 시장통에서 뜨거운 국밥을 말며 홀로 딸을 키워낸 어머니가 한 줌의 재로 변했습니다. 이지연은 며칠 밤을 꼬박 세워 붉게 충혈된 눈으로 빈소를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은 너무나도 쓸쓸하고 초라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죠. 이지연은 까만 상복을 채 벗지도 못한 채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시댁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한 이지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커다란 이민 가방 2개와 잡동사니가 담긴 종이 상자들이 현관문 밖에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쳐져 있었습니다. 상자 밖으로 이지연의 낡은 옷가지와 신발들이 흉하게 삐져나와 있었죠. 이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도어락은 낯선 경고음을 내며 붉은 불빛을 깜빡였습니다. 어머니, 저 지연이에요.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이지연이 굳게 닫힌 철문을 두드리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어딜 감히 재수옴 붙은 발길을 들이밀어. 소금 더 뿌려야겠네. 최영숙이 인터폰 너머로 귀를 찢을 듯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지연이라니까요. 밖에 제 짐이랑 옷가지가 다 널브러져 있어요. 비가 와서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제발 일단 문부터 열어주세요. 이지연이 당황하여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누가 장님인 줄 알아? 초상집에서 상문살 잔뜩 묻혀온 년이 어딜 함부로 남의 집 귀한 문지방을 넘어오려고 해. 재수없게. 최영숙이 혀를 끌 듯 차며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 저 며칠 동안 한숨도 못 자고 꼬박 밤새우며 장례 치르다 막 왔잖아요. 서 있을 힘조차 없어요. 이러다 저 길바닥에서 쓰러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이지연이 차가운 철문에 이마를 기대며 애원했습니다. 시끄러워. 어미 귀신 덜렁덜렁 달고 들어와서 우리 집안 폭삭 망하게 할 일 있어? 소금 바가지로 맞기 전에 당장 썩 꺼져. 최영숙이 인터폰 화면 밖에서 굵은 소금을 확 뿌리며 매몰차게 소리쳤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철문에 부딪혀 바닥으로 타닥타닥 떨어졌습니다. 이지연은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박민호가 귀찮은 듯 몸을 뒤척였습니다. 아, 진짜 시끄러워서 텔레비전을 못 보겠네. 엄마, 저 여자 귀찮으니까 대충 말하고 빨리 쫓아내버려. 박민호가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 씨, 당신 거기 안에 다 듣고 있지. 어머니 좀 말려봐. 나 지금 까만 상복 입고 길바닥에서 비 쫄딱 맞고 있잖아.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해봐. 이지연이 닫힌 문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지연. 네가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좀 기어나가라. 초상집에서 귀신 잔뜩 묻혀왔으면 찜질방이라도 가서 며칠 푹 썩으면서 애군 떼고 오는 게 예의 아니야? 왜 남의 집 문을 쾅쾅 두드리고 난리야? 박민호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오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안 비쳤잖아.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지연이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꼬랑내 풍기며 국밥이나 팔던 늙은이 장례식에 잘난 내 아들이 가서 뭐해. 우리 집안격 떨어지겠으리. 최영숙이 박민호의 말을 가로채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방금 돌아가신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고생만 하다 가신 분한테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지연이 눈을 부릅뜨며 인터폰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귀먹었어? 천박하고 근본 없는 국밥 장수 딸년이 어디서 하늘 같은 시어머니한테 눈을 불하려. 니년 잡동사니 쓰레기들 몽땅 밖에 내다버렸으니까 당장 짐 싸들고 꺼져버려. 최영숙이 표독스럽게 소리치며 인터폰 전원을 거칠게 꺼버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이 까맣게 죽어버렸습니다. 복도에는 윙윙거리는 엘리베이터 소리만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지연은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짐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하늘에서는 구멍이 뚫린 듯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연은 비를 피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무거운 가방을 질질 끌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이지연의 까만 상복을 흠뻑 적셨습니다. 시장통에서 뜨거운 솥단지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웃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은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딸의 밥그릇에만 고기를 듬뿍 얹어주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죽음마저 조롱당한 현실에 이지연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처마 밑에 겨우 몸을 숨긴 이지연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내일 당장 법원으로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잔말 말고 도장이나 찍어. 너같이 재수없는 년이랑은 단 하루도 살기 싫으니까. 박민호가 보낸 통보 문자였습니다. 이지연은 휴대전화 화면을 노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지연은 근처에서 가장 허름하고 싼 고시원을 찾아 좁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비좁은 방에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지연은 젖은 상복을 갈아입을 기력조차 없어 차가운 장판 위에 그대로 웅크려 누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최영숙의 모욕적인 폭언과 박민호의 비열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메아리쳤습니다. 창밖으로는 밤새도록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이지연의 심장 속에서도 뜨거운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로 헌신적인 아내로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바보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무시당하는데도 가정의 평화를 지키겠다며 꾹꾹 참아왔던 지난 날들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동이 터오는 새벽,
방 안으로 푸스름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짐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서 어머니의 유품인 낡고 액정이 깨진 구형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스마트폰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이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서늘한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턱 근육이 파르르 떨리며 굳은 결심을 내비쳤습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수백 번, 수천 번 다짐했습니다. 자신과 어머니를 짓밟은 인간들에게 이보다 더한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다고 맹세했죠. 이지연은 거울 속에 비친 헝클어진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상복을 벗어던지고 옷장에 구겨져 있던 단정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어머니의 구형 스마트폰을 핸드백 안에 소중히 넣으며 이지연은 천천히 방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축축한 물기가 가시지 않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갑고 매서웠지만 최영숙의 발걸음은 평소처럼 당당하고 가벼웠습니다. 최영숙은 화려한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번화가 중심에 위치한 5층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1층에서 운영하는 카페는 동네 사람들의 모임 장소이자 그녀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완벽한 무대였죠. 최영숙은 건물 입구에 다다르자 습관적으로 옷매무실을 가다듬고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자신이 이 번듯한 상가의 사모님이라는 사실이 못 견디게 자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어제 꼴 보기 싫은 며느리를 소금까지 뿌려가며 완벽하게 내쫓았다는 생각에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마저 번졌습니다.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며 카페 유리문 앞으로 다가선 순간이었습니다. 최영숙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입에 물고 있던 콧노래가 뚝 끊겼습니다. 투명한 통유리문 한가운데에 대문짝만한 하얀색 서류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서류의 붉은색 글씨가 최영숙의 시선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최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의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서류의 제목은 건물주명의 변경 및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발신인은 김태현 변호사였고 수신인은 최영숙 본인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최영숙의 턱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헐값에 세를 내며 사모님 행세를 할 수 있었던 이 5층 상가 건물의 실소유주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자신이 평생 천박하다며 벌레 보듯 무시했던 사돈 이지연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부로 원래 건물주가 사망함에 따라 모든 소유권과 권한이 유일한 상속자인 이지연에게 완벽하게 넘어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즉각 해지하니 당장 카페를 비우라는 무서운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영숙의 손에서 짤그랑 소리를 내며 열쇠 꾸러미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는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장통에서 국밥이나 만다며 멸시했던 사돈이 사실은 수백억대 자산가였고 자신이 그 은혜에 기생에 살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던 최영숙은 다급하게 핸드백을 뒤져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려 비밀번호조차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아침 8시 좁고 퀴퀴한 고시원 방 안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출근 준비를 마친 이지연은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최영숙의 이름으로 부재중 전화가 무려 50통이나 찍혀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남편 박민호의 다급한 문자 메시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어젯밤까지만 해도 당장 이혼 도장을 찍으라며 떵떵거리던 인간들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이지연의 입가에 서늘하고 차가운 조소가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진동이 울리는 휴대전화를 가방 깊숙한 곳에 쑤셔넣고 방을 나섰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신우이 박지은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지연이 무표정한 얼굴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새언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 박지은이 다급하고 아부하는 듯한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지연이 아무런 감정이 섞이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일은 엄마가 너무 놀라서 실수하신 거야. 엄마가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언니만 애타게 찾고 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응? 박지은이 콧소리를 섞어가며 애원했습니다. 할 말 없어. 끊어. 이지연이 박지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매정하게 통화를 종료해버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로비 앞 카페에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눈치를 살피는 박민호였습니다. 그는 이지연을 발견하자마자 꼬리를 치는 강아지처럼 굽실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밥은 먹었어? 밖에서 밤새우고 출근해서 힘들지. 박민호가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지연의 팔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역겨우니까. 이지연이 매섭게 팔을 뿌리치며 박민호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아, 알았어. 어제는 내가 좀 예민했어.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셔서 헛소리 하신 거야. 우리 부부잖아. 장모님 남기신 건물 이야기는 변호사 통해서 들었어. 재산이 꽤 되던데 그동안 왜 나한테 숨겼어? 박민호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탐욕스러운 속내를 은근슬쩍 드러냈습니다. 네가 알 필요 없는 돈이야. 이혼 서류 보낸다며. 언제 보낼 건데? 이지연이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이지연의 단호한 태도에 박민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다급해진 박민호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지연아, 사실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 주식 영끌한 거랑 코인 다 박살나서 빚이 수억이야. 사채까지 써서 매달 이자 막기도 벅차다고. 네가 그 상가 건물 공동 명의로 돌려주면 담보 대출 받아서 내 빚 갚고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어. 제발 한 번만 살려주라. 박민호가 핏발선 눈으로 이지연을 쳐다보며 뻔뻔한 요구를 늘어놓았습니다. 이지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법 도박과 투자 실패로 진 빚을 아내의 상속 재산으로 갚겠다는 그 파렴치한 발상에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새 출발? 짐승 새끼랑 무슨 새 출발을 해? 네 빚은 네가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 내 상가에는 손톱만큼도 손 뗄 생각하지 마. 이지연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듯 선언했습니다. 야, 이지연. 남편이 죽게 생겼는데 돈 좀 생겼다고 혼자 튀겠다는 거야. 박민호가 탁자를 거칠게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지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박민호의 욕설이 귓가를 때렸지만 이지연의 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 어둑해진 고시원 앞 골목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이지연이 다가가자 차 문이 열리며 최영숙과 박민호가 허겁지겁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지연을 보자마자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넙죽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라가. 내가 미쳤었나 보다. 장례식 치르느라 고생했는데 내가 치매가 왔는지 헛소리를 했어. 제발 이 늙은이 한 번만 불쌍하게 여겨다오.
최영숙이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거짓 눈물을 쥐어짜며 통곡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잖아. 우리 제발 집으로 가자. 박민호도 옆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거들었습니다. 이지연은 바닥에 엎드린 두 사람을 쓰레기 보듯 서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 쏟아지는 빛 속에서 자신을 내쫓던 그 악마 같은 얼굴들이 돈 앞에서 이렇게 쉽게 바닥을 기는 모습이 경멸스러웠습니다. 비키세요. 지나가게. 이지연이 최영숙의 어깨를 밀치며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야, 독한 년아. 시어머니가 길바닥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치매 걸린 친정엄마 홀려서 재산 다 가로채더니 눈에 뵈는 게 없냐? 최영숙이 본성을 숨기지 못하고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최영숙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고시원 창문들이 하나둘 열리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 복도까지 쩌렁쩌렁 울리는 난동이었습니다. 이지연, 네가 끝까지 이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이혼 소송에서 내 기여도 싹 다 주장해서 그 건물 절반 무조건 뺏어버릴 거야. 두고 봐. 박민호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삿대질하며 협박했습니다. 이지연은 아무런 대꾸 없이 고시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녹슨 철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가 골목길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이지연은 어두운 계단을 오르며 주머니 속 친정어머니의 낡은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협박과 난동으로 끝까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는 시댁 식구들의 민낯을 확인하자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일말의 동정심이나 망설임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일 당장 변호사를 만나 이 쓰레기들을 합법적으로 가장 처절하게 밟아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고시원 난동이 있었던 다음 날 오전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이지연은 며칠 전부터 약속되어 있던 동네의 작은 법률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오래된 가죽 소파와 서류 더미가 쌓인 책상에서는 묵직한 종이 냄새와 쌉싸름한 커피 향이 배어 나왔습니다. 사무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아침 햇살이 먼지가 춤추는 허공을 비추고 있었죠. 이지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낡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여 앉았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30대 후반의 단정한 정장을 입은 김태현 변호사가 따뜻한 시선으로 이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지연,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머님 장례는 잘 치르셨는지요? 제가 먼저 찾아뵈어야 했는데 송구합니다. 김태연이 갓 내린 따뜻한 둥글레차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생전에 변호사님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이지연이 김태연의 눈을 쳐다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고시원에 살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서 매일 굶고 다녔죠. 그때 어머님께서 매일같이 시장통 국밥집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돈은 나중에 판검사 되면 갚으라며 고기가 잔뜩 들어간 뜨거운 국밥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김태연이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닦으며 붉어진 눈시울을 애써 감췄습니다. 엄마는 항상 배고픈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어요. 이지연이 찻잔을 쥔 두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제가 지연님의 모든 법적 방패막이가 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남기신 유언장과 서류들을 이제 확인하시죠. 김태연이 다시 안경을 쓰고 결연한 표정으로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첫 번째 서류는 친정어머니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최영숙이 운영하는 1층 카페의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하라고 명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상가에서 단 1원의 보상 없이 철저히 쫓아내라는 단호한 지시를 남기셨습니다. 김태연이 유언장의 핵심 내용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이지연의 턱 근육이 경직되며 두 주먹이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사돈의 멸시와 폭언을 묵묵히 견뎌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딸을 괴롭히는 시댁 식구들을 향한 분노를 차갑게 억누르며 치밀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가에서 쫓아내려면 명도 소송을 해야 하지 않나요? 소송이 길어지면 그 사람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두렵습니다. 이지연이 마른 침을 삼키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님께서 생전에 최영숙과 상가 임대 계약을 맺을 당시 공증을 받아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재소전 화해조서입니다. 김태연이 붉은 도장이 찍힌 빳빳한 서류 한 장을 이지연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재소전 화해조서요. 그게 정확히 어떤 서류인가요? 이지연이 눈을 크게 뜨며 몸을 앞으로 바짝 당겨 앉았습니다. 이 서류에는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임대료가 단 한 번이라도 연체될 경우 임차인이 즉각 퇴거한다는 조항이 법적 효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루하고 복잡한 명도 소송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법원을 통해 곧바로 강제 집행을 신청해서 그들을 길거리로 내쫓을 수 있습니다. 김태연이 펜을 꽉 쥐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확언했습니다. 이지연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비내리는 길거리에 내쫓았던 최영숙을 합법적이고 완벽하게 응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였습니다. 지독하게 괴롭혔던 시어머니의 목줄을 완벽하게 쥘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자신의 손에 떨어졌음을 실감했습니다.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셔서 사설 탐정을 통해 조사해둔 박민호의 비밀 장부입니다. 김태연이 검은색 수첩과 사진들이 묶인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전부 박민호가 저지른 짓이라고요. 이지연이 사진과 결제 내역을 넘겨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거 시장통 국밥집에 험악한 빚쟁이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친정어머니는 남몰래 사위의 뒤를 치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죠. 수첩 안에는 박민호가 수억 원의 불법 도박빚을 지고 유흥업소를 제집 드나들듯 결제한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연의 눈에서 결국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딸이 불행한 결혼 생활의 늪에 빠져 고통받는 것을 미리 알고 홀로 썩이를 위한 완벽한 무기를 혼자서 묵묵히 준비해 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지연은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서늘하고 매서운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변호사님, 당장 시작해주세요. 상가 계약 해지 통지서 발송하고 강제 집행 절차 밟아주세요. 그리고 이 서류들을 증거로 박민호에게 이혼 소장도 바로 접수하겠습니다. 이지연이 떨림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복수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지연이 상속 절차와 강제 집행을 준비하며 칼을 가는 사이 박민호는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대기업 사무실 안 박민호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다리를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끊임없이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 문자가 알림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려 셔츠 깃을 노랗게 적셨습니다.
과장님, 거래처 결제 대금 기한서 올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하 직원이 결제 서류를 내밀자 박민호가 화들짝 놀라며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박민호는 핏발선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는 마우스의 커서를 움직여 거래처 대금의 숫자를 교묘하게 부풀려 수정했습니다. 회사의 공금에 몰래 손을 대어 자신의 불법 도박빚을 돌려막기 위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우스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탐욕의 눈이 먼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상가 1층 최영숙의 카페 안은 동네 상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최영숙은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평소보다 더 짙게 화장을 하고 입술을 붉게 칠했습니다. 그녀는 카운터에 기대어 세탁소 사장과 미용실 사장에게 귓속말을 속닥거렸습니다. 아휴, 사장님들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건물 주인이 어제 죽었는데 글쎄 그 딸년이 건물을 날로 먹었대. 근데 그 독한 년이 곧 상가 관리비랑 월세를 2배로 팍팍 올릴 거라고 하네. 최영숙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교활하게 눈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그게 진짜예요. 갑자기 월세를 2배나 올리면 우리는 다 굶어 죽으라는 거요. 세탁소 사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치매 걸린 지 친정엄마 속여서 재산 빼돌린 뱀 같은 년이라 사람 피도 눈물도 없다니까.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쫓아내든가 해야지 이대로 당하면 안 돼. 최영숙이 주먹을 불끈 쥐며 다른 임차인들을 선동하여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상가에서 영원히 쫓겨날 수 없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그녀를 더욱 비열하고 악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김태연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직원이 우체국을 통해 노란색 딱지가 붙은 등기 우편 2통을 발송했습니다. 하나는 최영숙의 카페로 향하는 상가 계약 해지 및 강제 집행 예고 통지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박민호의 회사로 곧장 날아갈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서였죠. 우체국 직원이 접수 도장을 쾅쾅 찍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지연은 사무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우체국 오토바이를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과거의 자신은 남편의 짜증 섞인 한숨 한 번에도 눈치를 보며 밥상을 차리던 겁쟁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언사 앞에서도 그저 죄송하다며 고개를 조아리던 바보 같은 여자였죠. 하지만 이제는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피눈물로 남겨준 막강한 자본과 법적인 무기가 그녀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상가 강제 퇴거와 이혼 소송, 그리고 불법 자금 추적이라는 빈틈없는 그물망이 적들을 향해 빠르게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의 입꼬리가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위로 향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슬픔 대신 도끼와 승리를 향한 확신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 없는 지옥이 곧 그들 앞에 활짝 열릴 것입니다. 강제 집행 예고 통지서가 발송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5층 상가 1층 카페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최영숙은 화려한 앞치마를 두르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커피 머신에서 김을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 자신이 퍼뜨린 헛소문이 동네 상인들에게 먹혀들었다는 안도감과 오만함이 가득했죠. 그때 헬멧을 쓴 우체국 집배원이 카페 유리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집배원의 손에는 노란색 테이프가 붙은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영숙 씨 맞으시죠? 본인 확인 서명 부탁드립니다. 집배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어머, 누구한테서 온 건데 이렇게 요란하게 왔대. 최영숙이 볼펜을 낚아채듯 받아들며 가볍게 서명했습니다. 집배원이 나가자마자 최영숙은 봉투를 북 찢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흰 종이에 굵고 검은 명조체로 인쇄된 글자들이 그녀의 시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즉시 해지민 명도 강제집행 예고 통지라는 문구가 그녀의 눈을 찔렀습니다. 최영숙의 입가에 맴돌던 미소가 순식간에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서류를 쥔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며느리가 설마 진짜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 미친년이 진짜 돌았나? 감히 하늘 같은 시어머니를 쫓아내겠다고. 최영숙이 이성을 잃고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악을 썼습니다. 그녀는 카운터 옆에 있던 플라스틱 머그잔을 집어들어 벽을 향해 있는 힘껏 던졌습니다. 머그잔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고 카페 안의 손님들이 놀라 비명을 지르며 웅성거렸습니다. 최영숙은 숨을 씩씩거리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깨진 유리 조각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평생 시장통 사돈을 무시하며 쌓아올린 자신의 화려한 사모님 인생이 단 한 장의 서류로 끝장날 위기에 처하자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미친 사람처럼 펄펄 뛰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지연은 김태현 변호사의 사무실에 마주 앉아 이혼 소송의 마지막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박민호의 불법 도박빚과 유흥업소 결제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 복사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변호사님, 이 소장과 증거물들은 박민호의 회사로 바로 송달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억지 기여도 주장을 방어하고 거액의 위자료 청구도 잊지 마시고요. 이지연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박민호 씨가 직장에서 망신을 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겁니다. 증거가 워낙 명백해서 재산 분할은커녕 위자료 폭탄을 맞게 될 겁니다. 김태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들을 꼼꼼하게 파일에 철했습니다. 상가 강제 퇴거와 이혼 소송이 폭풍처럼 들이닥치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신우이 박지은이었습니다. 박지은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이지연에게 은밀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이지연이 건조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새언니, 나야 지은이. 언니 지금 바빠? 박지은이 모기만 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용건만 짧게 해. 이지연이 서류에 시선을 고정한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새언니, 사실 나 언니한테 할 말이 있어. 우리 엄마랑 오빠가 언니 상가 뺏으려고 작당 모의한 거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오빠한테 숨겨진 내연녀가 있다는 것도 알아? 박지은이 침을 꿀꺽 삼키며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이지연의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딱 멈췄습니다. 남편의 불륜 사실은 친정 어머니의 비밀 장부에도 나와 있지 않은 뜻밖의 정보였습니다. 증거 있어. 말로만 떠드는 거면 끊어. 이지연이 눈썹을 꿈틀거리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증거 있지. 내가 오빠 휴대전화 몰래 보고 캡처해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어. 오빠가 그 여자한테 상가 건물 통째로 빼앗은 다음에 언니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게 하겠다고 다 계획 세워놨더라니까. 박지은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걸 나한테 넘기는 이유가 뭐야? 너도 한통속이잖아. 이지연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나야 뭐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 거지.
새언니, 나 그 증거 다 넘길 테니까 나만은 상가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줘. 나 이제 갈 데도 없단 말이야. 제발 부탁할게. 박지은이 살기 위해 자신의 혈육인 오빠의 뒤통수를 서슴없이 치며 비굴하게 구걸했습니다. 이지연은 헛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들의 얄팍한 가족애가 역겨웠지만 박민호의 불륜 증거는 이혼 소송에서 결정적인 카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지연은 증거 캡처본을 전송받자마자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뜬 내연녀와의 메신저 대화는 참담할 정도로 노골적이고 더러웠습니다. 변호사님, 방금 들어온 증거물입니다. 박민호의 불륜 내역과 저를 내쫓으려던 모의 정황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이지연이 김태연에게 휴대전화를 내밀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불륜 증거를 이혼 소송에 추가하겠습니다. 게다가 박민호가 상가 담보대출을 위해 서류를 위조하려 했던 정황까지 엮으면 사문서 위조 미수로 형사고소까지 쌉니다. 아주 완벽합니다. 김태연이 안경을 추어 올리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지연은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뒤에서 더러운 짓을 일삼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보다 그들을 완벽하게 짓밟을 수 있다는 짜릿한 승리감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11시 이지연이 머물고 있는 고시원 복도 끝에서 쾅쾅거리는 둔탁한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술 냄새를 진동시키며 넥타이가 반쯤 풀어진 박민호가 고시원 현관문을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로 날아온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서 그리고 내연녀 문제까지 터진 것을 알고 만취 상태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 이지연, 당장 문 열어. 이 미친년아, 네가 감히 내 회사에 그런 쓰레기 같은 소장을 보내. 박민호가 주먹으로 철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고함을 쳤습니다. 다 부숴버리기 전에 당장 기어 나와.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박민호가 핏발선 눈으로 발길질을 계속하며 폭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고시원 거주자들이 방문을 조금씩 열고 겁에 질린 얼굴로 내다보았습니다. 이지연은 방 안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철문을 서늘하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죠.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철저한 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미리 지연의 신변 보호를 위해 고시원 주차장 차 안에서 잠복 대기하고 있던 김태연 변호사가 움직였습니다. 김태연은 경찰에 곧바로 신고를 한 뒤 쏜살같이 3층 복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박민호 씨, 당장 그만두시죠. 경찰 불었습니다. 김태연이 매서운 눈빛으로 박민호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넌 또 뭐야? 저 독한 년이 붙인 개새끼냐? 비켜. 박민호가 김태연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관 2명이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경찰관들은 난동을 부리는 박민호의 양팔을 꺾어 뒤로 결박했습니다. 아, 나라. 내가 내 마누라 집 문 좀 두드렸는데 왜 이래. 이지연, 넌 뒤졌어. 박민호가 수갑이 채워지는 와중에도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특수협박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서울로 가시죠. 경찰관이 박민호의 목덜미를 꾹 누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민호가 질질 끌려 내려가는 소리가 멀어질 때쯤 이지연이 굳게 닫혀있던 철문을 조용히 열고 나왔습니다. 이지연은 헝클어진 머리로 바닥에 엎드려 발버둥 치는 박민호를 차가운 눈으로 굽어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는 찰나 이지연의 눈빛에는 그 어떤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유치장 안이었습니다. 술이 깬 박민호는 쇠창살을 붙잡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벼랑 끝에 몰렸음을 실감한 그는 이지연에게 다급하게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면회실에 나타난 사람은 이지연이 아니라 서늘한 표정의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이지연은 어디 가고 왜 당신이 와? 내 마누라 오라고 해. 박민호가 쇠창살에 얼굴을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이지연님은 당신 같은 쓰레기와 얼굴을 마주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상가 지분을 포기하고 무릎을 꿇어도 합의는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법적 절차는 저를 통해서만 소통하십시오. 김태현이 차가운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남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유치장에 갇혀 절망에 빠진 박민호의 비명소리가 등 뒤로 메아리 쳤습니다. 같은 시각 이지연은 시댁의 어떠한 협박과 회유에도 흔들림 없이 철거 용역업체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질 통쾌하고 완벽한 강제집행의 날이 분초를 다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강제집행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상가 1층 카페 앞에는 아직 쌀쌀한 새벽 공기가 채 가시지 않았죠. 노란색 조끼를 입은 철거 용역 직원들과 법원 소속 집행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최영숙은 화려한 화장을 하고 여유롭게 카페 문을 열려다 그 살벌한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당장 내 가게 앞에서 비키지 못해. 최영숙이 눈을 까집으며 앙칼진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최영숙 씨, 법원 집행관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에 따른 명도 강제 집행을 공식적으로 게시합니다. 안에 있는 물건들 밖으로 빼세요. 집행관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집행문을 들어보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구 맘대로 내 물건에 손을 대. 나 이 건물 사모님이야. 니들 다 고소할 거야. 최영숙이 카페 문 앞을 가로막고 두 팔을 벌리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집행관의 신호가 떨어지자 체격이 건장한 용역 직원들이 거침없이 카페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영숙이 애지중지하던 수백만 원짜리 이탈리아제 에스프레소 머신이 가장 먼저 길거리로 들려나왔죠. 벨벳 소파와 고급 탁자들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무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이고 내 기계. 그거 기스나면 니들이 다 물어낼 거야. 당장 내려놔. 최영숙이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바닥에 뒹굴고 통곡했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을 타고 온 이지연이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이지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팔짱을 낀 채 그 아수라장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을 빗속에 쫓아내던 그 표독스러운 시어머니가 이제는 길바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지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년간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듯한 짜릿한 느낌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독한 년, 네가 기어코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 벼락 맞을 년. 최영숙이 이지연을 발견하자마자 네 발로 기어와 지연의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손 치우세요. 더러우니까. 이지연이 구두굽으로 바닥을 탁 치며 최영숙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이 집행 좀 멈춰다오. 나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 최영숙이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치켜들며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어딜 감히 재수없는 발길을 들이밀어. 소금 더 뿌려야겠네. 이지연이 장례식 당일 최영숙이 했던 폭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돌려주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그때는 미쳤었나 보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라. 응? 최영숙이 두 손을 싹싹 빌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누가 장님인 줄 알아. 초상집에서 상문살 잔뜩 묻혀온 년이 어딜 함부로 남의 건물에 버티고 있으려고 해. 재수없게. 이지연이 허리를 숙여 최영숙의 귓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최영숙이 분함에 몸을 부들부들 떨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어미 귀신 덜렁덜렁 달고 들어와서 우리 건물 폭삭 망하게 할 일 있어. 소금 바가지로 맞기 전에 당장 썩 꺼져. 이지연이 몸을 일으키며 쐐기를 박듯 서늘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지연의 무자비한 참교육에 최영숙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넋을 잃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동네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어 그 꼴을 구경하기 시작했죠. 카페가 완전히 철거되고 텅 빈 상가 1층 유리문에는 커다란 임대문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아니, 건물주가 따로 있었네. 자기가 사모님이라고 그렇게 유세를 떨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세탁소 사장이 혀를 차며 멸시하는 눈빛으로 최영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며느리 친정엄마 재산 뺏으려다가 쫓겨난 거라며. 아주 쌤통이네. 미용실 사장이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조롱 섞인 쑥덕거림이 최영숙의 귓전을 날카롭게 때렸습니다. 평생을 허영심으로 쌓아온 그녀의 알량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박민호가 근무하는 대기업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내 내부 감사팀 직원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직원들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박민호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박민호 과장님, 감사팀에서 나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감사팀장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지시하며 박민호의 어깨를 꽉 눌렀습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저 지금 바쁜 업무 처리 중입니다만. 박민호가 당황하여 마우스를 쥔 손을 바들바들 떨며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 박 과장님의 업무용 컴퓨터와 책상 내 모든 서류를 정격 압수합니다. 감사팀 직원이 박민호의 의자를 뒤로 밀쳐내며 컴퓨터 본체에 보안 파일들을 꽂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압수수색을 해요. 박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박 과장님이 거래처 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회사 공금을 횡령한 정황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횡령 자금이 불법 도박 사이트로 흘러들어간 내역까지 전부 확인 끝났습니다. 감사팀장이 두툼한 증거 서류철을 책상 위에 툭 던지며 쏘아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민호의 무릎이 푹 꺾이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비밀리에 진행하던 공금 횡령과 도박빚 돌려막기가 이토록 빨리 발각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고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팀장님, 오해입니다. 제가 잠깐 돈을 융통한 건 맞지만 내일 당장 채워 넣으려고 했습니다. 박민호가 감사팀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변명은 경찰서 가서 하시죠. 박 과장님은 현 시간부로 즉각 직위 해제입니다. 짐 싸서 당장 회사 밖으로 나가십시오. 감사팀장이 매정하게 박민호의 손을 쳐내며 선고했습니다. 사무실 안의 다른 동료들이 경멸 어린 눈빛으로 박민호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대박, 공금 횡령이래. 게다가 사내 불륜까지 저질렀다며 옆자리 여직원이 입을 틀어막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쩐지 요새 영업지원팀이랑 맨날 붙어 다니더라니. 진짜 찌질하네. 앞자리 남직원이 혀를 끌짓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박민호는 횡령 혐의로 경찰에 정식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이라 믿었던 사내 내연녀마저 불륜 사실이 퍼지자 즉시 그를 차단하고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박민호는 한순간에 직장, 돈, 여자, 그리고 가족까지 모든 것을 잃고 완벽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최영숙은 찜질방 구석에 쭈그려 앉아 식은 식혜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철거된 짐을 보관할 창고 대여 비용과 그동안 밀린 상가 월세 및 관리비로 그녀의 보증금마저 한 푼도 남김없이 공제당해버렸죠. 이제 수중에 남은 돈이라고는 찜질방 입장료 몇만 원이 전부인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지연은 깨끗하게 비워진 상가 건물 꼭대기층의 펜트하우스를 새보금자리로 꾸몄습니다. 어두침침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던 고시원을 벗어나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자신만의 성을 마련한 것입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은은한 조명이 켜진 거실에는 묵직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이사를 마친 첫날 밤, 이지연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넓은 통유리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자동차들의 불빛과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화한 거리를 수놓고 있었죠.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 맺혀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시장통에서 피땀 흘려 모은 이 귀한 공간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무참하게 짓밟았던 시댁 식구들에게 가한 1차적인 합법적 응징이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연의 눈빛은 다시 서늘하고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숨통을 끊어놓아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지연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단단해진 모습을 응시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강제 집행이 끝나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적이 끊긴 야심한 새벽 번화가 뒷골목에는 스산하고 차가운 바람만이 맴돌았습니다. 텅 빈 5층 상가 건물 1층 로비 어둠 속에서 거친 발소리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민호와 최영숙 그리고 험상궂은 인상을 한 건장한 사내 5명이 건물 입구로 몰려들었죠. 사내들은 박민호가 불법 도박 자금을 빌려 쓴 악명 높은 사채업자들과 그 수하들이었습니다. 박민호는 회사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자 결국 사채업자들과 결탁하여 상가를 통째로 삼킬 끔찍한 범죄를 모의한 것입니다. 사내 하나가 굵고 무거운 쇠사슬을 끌고 와 1층 유리문 손잡이에 칭칭 감기 시작했습니다. 철컹거리는 파열음이 고요한 새벽 공기를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다른 사내는 시뻘건 라카 스프레이를 마구 흔들더니 투명한 유리창 위에 거침없이 글씨를 휘갈겼습니다. 코를 찌르는 독한 페인트 냄새가 순식간에 주변을 진동했습니다. 가짜 인테리어, 공사 대금 수억 원 미납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 중 시뻘건 도료가 핏물처럼 뚝뚝 흘러내리는 끔찍한 문구가 건물 입구를 완전히 도배했습니다. 박민호는 품에서 구겨진 서류 뭉치를 꺼내어 사채업자 우두머리에게 건넸습니다. 형님, 이게 제 장모가 살아생전에 이 상가 전체 수리를 명목으로 수억 원대 공사를 의뢰했다는 도급 계약서입니다. 도장까지 완벽하게 위조했으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박민호가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며 속삭였습니다. 이거 하나면 그 독한 년 건물 우리가 통째로 먹을 수 있다는 거지. 일 틀어지면 네 손가락부터 날아갈 줄 알아라. 우두머리가 서리를 낚아채며 박민호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오냐, 내 며느리년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서 그래. 이렇게까지 해야 그년 숨통을 끊어놓지. 우리 민호 빚도 갚고 이 건물도 다시 내 차지로 만들 거야. 최영숙이 탐욕스럽게 번뜩이는 눈으로 붉은 낙하 글씨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죄책감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나선 상가 임차인들은 입구를 가로막은 험악한 사채업자들과 붉은 글씨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팔과 목에 문신을 두른 사내들이 입구에 가니 의자를 깔고 앉아 담배를 뻐끔거리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죠. 겁에 질린 임차인들은 가게 문도 열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세탁소 사장과 미용실 사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랍니까? 유치권이라니요. 세탁소 사장이 다리를 덜덜 떨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건물주한테 연락해봐요. 당장 보증금 빼달라고 내용 증명부터 보내야겠어. 무서워서 장사하겠냐고. 미용실 사장이 휴대전화를 꺼내들며 악을 썼습니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이지연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차인들의 항해 문자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 발송 알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이지연은 서늘해진 눈매로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서둘러 외투를 걸쳤습니다. 이지연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시뻘건 라카 자국과 쇠사슬, 그리고 담배 연기를 뿜어대는 사채업자들 한가운데에 박민호와 최영숙이 서 있었습니다. 이지연이 턱 근육을 꽉 깨물며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민호, 이게 지금 무슨 미친 짓이야. 당장 이 쓰레기들 치우지 못해. 이지연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미친 짓이라니. 니네 엄마가 우리 형님들한테 인테리어 공사 맡기고 돈을 안 줬잖아. 합법적인 유치권 행사 중이니까 억울하면 돈을 뱉어내시지. 박민호가 위조된 도급 계약서를 흔들어대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무슨 공사를 해.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이지연이 휴대전화를 꺼내들며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그 순간 이지연이 다가가기도 전에 최영숙이 갑자기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최영숙은 이지연과 3걸음 이상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상가 1층 대리석 계단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우당탕탕하는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최영숙이 계단 아래로 흉하게 굴러떨어졌습니다. 우두둑하는 소름 끼치는 뼈 부러지는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내 팔.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고 계단에서 밀었어. 사람 살려. 최영숙이 부러져 비틀어진 오른팔을 부여잡고 바닥을 뒹굴며 피를 토하듯 악을 썼습니다. 고통에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에는 도끼 어린 미소가 아주 짧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엄마, 이지연,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를 계단에서 밀어버려. 박민호가 눈을 부릅뜨고 달려가 최영숙을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형님들 다 보셨죠? 저 여자가 우리 어머니 민 거 똑똑히 보셨죠? 당장 경찰에 신고해. 박민호가 사채업자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미리 짜둔 대본대로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다 봤어. 아주 냅다 밀어버리던데.
우두머리가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끄며 능글맞게 거들었습니다. 이지연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자의 공갈쇼에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토록 악랄하고 교활해질 수 있는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하지만 이지연은 당황하여 변명하는 대신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주변의 상황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비명을 지르는 최영숙을 들것에 싣고 구급차로 향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박민호와 사채업자들의 일관된 거짓 진술을 듣고 곧장 이지연을 에워쌌습니다. 이지연 씨, 존속상해 혐의로 임해 동행하겠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각하고 목격자가 다수 있어 경찰서로 가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이 굳은 표정으로 이지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저 사람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들이 상가를 뺏으려고 자해 공갈을 한 겁니다. 이지연이 억울함을 꾹 누르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그건 서해 가서 조사받으면서 말씀하시죠. 갑시다.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이지연을 순찰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이지연은 차갑고 퀴퀴한 유치장에 임시 구금되어 고강도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목격자 진술서와 최영숙의 골절 진단서를 들이밀며 이지연을 범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조사를 받던 중 은행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건물의 유치권 분쟁과 소유주의 폭행 사건이 접수되자 상가 전체 리모델링과 보증금 반환을 위해 신청했던 거액의 기업대출 승인이 전면 보류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였죠. 이지연은 하루아침에 폭행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채 건물의 통제권마저 잃어버리는 최악의 고립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해가 지고 유치장의 형광등 불빛이 푸르스름하게 켜졌을 무렵이었습니다. 철창 밖으로 익숙하고 역겨운 구두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박민호가 비열한 웃음을 입가에 머금은 채 면회실 의자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철창 틈 사이로 쓱 밀어 넣었습니다. 어때, 지연아? 유치장 밥은 먹을만해. 아주 독방 신세가 제격이네. 박민호가 이죽거리며 혀를 찼습니다. 이지연은 대답 대신 차가운 바닥에 앉은 채 그를 서늘하게 노려보았습니다. 여기 합의서 가져왔어. 상해 고소 취하해주고 유치권 용역들도 깔끔하게 빼줄게. 대신 그 상가 건물 명에 내 앞으로 전부 넘겨. 그럼 넌 감옥 안 가고 깔끔하게 끝나는 거야. 박민호가 철창을 손가락으로 탁탁 치며 승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종이 쪼가리 치워. 이지연이 서류를 발로 툭 밀어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끝까지 고집부리네. 내일이면 우리 엄마 전치 8주 진단서 들어갈 거고 넌 꼼짝없이 징역형이야. 건물도 대출 막혀서 곧 경매로 넘어갈 텐데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박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박민호가 면회실을 빠져나가고 유치장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이지연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건물을 잃고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올 법도 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오히려 무섭도록 차갑게 뛰고 있었습니다. 어설픈 함정에는 반드시 치명적인 허점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지연은 두려움에 떠는 대신 자신을 올가맨 이 완벽해 보이는 그물망을 산산조각 낼 치밀한 반격의 수를 조용히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장의 차가운 철창 사이로 희뿌연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물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지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어떻게 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저 악마 같은 시댁 식구들의 숨통을 끊어놓을지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피눈물로 지켜낸 상가 건물이 저 파렴치한 인간들의 손에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잠시 엄습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지연은 입술을 꽉 깨물어 터진 상처에서 나는 비릿한 피맛을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무너지면 어머니의 죽음을 2번 욕되게 하는 것이라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 대신 서늘한 분노와 복수를 향한 날카로운 집념으로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상가 건물 앞 골목길은 여전히 음산하고 흉흉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가을의 매서운 아침 바람이 텅 빈 거리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밤새 이지연의 억울함을 풀 단서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김태현 변호사의 눈에 번쩍이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상가 맞은편 전봇대 구석에 밤샘 주차되어 있던 낡은 택배 탑차 한 대였죠. 김태현은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수소문해 차 안에서 선잠을 자고 있던 택배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사정사정하여 확보한 24시간 고화질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연결하는 김태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화면을 응시하던 그의 입에서 거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제 아침 상가 로비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이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지연이 다가가기도 전에 최영숙이 혼자 허공에 몸을 날려 대리석 계단으로 흉하게 굴러떨어지는 완벽한 자의 공갈 장면이 담겨 있었죠. 김태현은 노트북을 거칠게 닫고 주먹을 불끈 쥐며 곧장 경찰서로 차를 몰았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상가 1층 입구는 여전히 붉은 락카와 무거운 쇠사슬로 흉물스럽게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독한 페인트 냄새와 사채업자 용역들이 훅훅 뿜어대는 담배 연기가 섞여 숨을 쉬기조차 역겨운 분위기였죠. 용역들은 간이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적인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귀를 찢는 듯한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경찰차 3대가 건물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대동한 김태현이 매서운 눈빛으로 사채업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들 지금 당장 여기서 비키고 쇠사슬 풀어. 김태현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경고하며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태블릿 PC를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변호사 양반이 아침부터 남의 영업장에 와서 행패야. 눈깔 안 깔아. 우두머리가 건들거리며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확인한 우두머리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두꺼운 턱 근육이 굳어지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화면 속 최영숙의 자해 쇼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박민호한테 속아서 가짜 유치권 행사하는 거 다 알아. 이 영상 방금 경찰에 싹 다 넘어갔어. 폭행 무고죄의 사문서 위조, 특수주거 침입까지 엮여서 감옥에서 10년은 썩게 될 거야. 박민호 편들다 인생 종 칠래? 아니면 사실대로 불고 선처받을래? 김태현이 사채업자들의 심장을 찌르듯 맹렬하고 날카롭게 압박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직감한 우두머리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경찰관을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형사님,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박민호가 저 인테리어 계약서 진짜라고 들이밀면서 수고비 줄 테니까 문만 막아달라고 했어요. 어제 저 할망구 계단에서 혼자 구른 것도 맞아요. 우두머리가 벌벌 떨며 박민호를 완벽하게 배신하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명백한 물증과 공범들의 자백이 확보되자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경찰관들이 즉각 커다란 절단기를 가져와 입구를 막고 있던 굵은 쇠사슬을 두 동강 냈습니다. 철컹 소리와 함께 상가 입구를 옥죄던 족쇄가 바닥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며 낄낄대던 박민호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박민호, 당신을 사문서 위조 및 특수주거 침입, 무고,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도망치려는 박민호의 멱살을 잡아채고 양팔을 거칠게 꺾어 뒤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닙니다. 저 새끼들이 돈 더 달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는 장모님이 진짜 계약한 줄 알았어요. 박민호가 발버둥을 치며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돼지멱다는 소리로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수갑의 감촉은 박민호의 손목을 파고들며 완벽한 절망을 선사했죠. 같은 시각 병원 병실에서 깁스를 하고 누워 가짜 환자 행세를 하며 과일을 깎아먹던 최영숙에게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최영숙 씨, 자해 공갈 및 무고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장 일어나서 서울로 가시죠. 형사가 수갑을 꺼내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독한 며느리가 날 밀어서 내 귀한 뼈가 부러졌는데 왜 나를 잡아가? 사람 살려. 최영숙이 깁스한 팔을 휘저으며 핏대를 세우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다 확인했습니다. 당신 혼자 계단에서 허우적거리며 구르는 거 온 세상이 다 봤으니까 조용히 따라오십시오. 형사가 최영숙의 성한 팔을 낚아채며 병실 밖으로 매정하게 끌어냈습니다. 최영숙의 비명소리가 병원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치장 철문이 열리고 이지연이 당당하고 꼿꼿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단 한 점의 그늘도 없었으며 며칠간의 구금 생활조차 그녀의 품격을 깎아내리지 못했습니다. 김태연이 건네는 따뜻한 커피를 받아든 이지연은 서늘하고 우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냄새나는 쓰레기들을 한 번에 청소했네요. 이지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지연님이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주신 덕분입니다. 이제 은행 대출 문제 해결하러 가시죠. 김태연이 든든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지연은 경찰서를 나서자마자 은행 본점으로 직행했습니다. 담당 지점장에게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와 자해 공갈 블랙박스 캡처본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확인한 지점장은 곧바로 사과하며 동결되었던 거액의 리모델링 기업 대출금을 즉각 정상적으로 승인 처리했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고 상가로 돌아온 이지연을 맞이한 것은 겁에 질려 덜덜 떨던 임차인들이었습니다. 그녀가 악질 사기꾼들을 단숨에 제압하고 건물의 통제권을 완벽하게 되찾는 과정을 똑똑히 지켜본 상인들은 일제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눈이 뒤집혀서 오해를 단단히 했습니다. 계약 해지 내용 증명 보낸 거 당장 취소할 테니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세탁소 사장이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며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 독사 같은 시어머니 노인네한테 홀려서 사장님을 의심했어요. 앞으로 사장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미용실 사장도 눈치를 보며 굽실거렸습니다. 관리비는 단 한 푼도 올리지 않을 겁니다. 대신 앞으로 건물 내에서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분란을 조장하면 임대차 계약은 즉시 해지하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이지연이 흔들림 없는 단호한 눈빛으로 임차인들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지연에게 전폭적인 신뢰와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 취조실은 악다구니와 저주 섞인 욕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나란히 수갑을 차고 앉은 최영숙과 박민호는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서로의 목을 물어뜯기 시작했죠. 이 멍청하고 쓸모없는 새끼야. 네가 가짜 서류 들고 와서 유치권 행사를 하자고 꼬드겼잖아. 난 네가 시키는 대로 계단에서 구른 죄밖에 없어. 형사님, 이거 다 제 아들이 시킨 겁니다. 최영숙이 성한 팔로 박민호의 머리통을 거칠게 후려치며 악을 썼습니다. 엄마가 저 독한 년 감옥 보내서 건물 뺏어야 한다고 먼저 자해쇼 기획했잖아.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난리야. 미친 노인네야. 박민호도 눈을 홉뜨고 최영숙의 어깨를 밀치며 추악하게 대들었습니다. 자식을 낳아 기른 어머니와 그 어미의 피를 빨아먹고 자란 아들이 서로를 파멸시키려 발악하는 모습은 짐승보다도 못한 끔찍한 밑바닥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가래침을 뱉고 저주를 퍼붓는 두 사람의 울부짖음이 경찰서 복도를 흉하게 채웠습니다. 한편 상가 건물 앞에서는 이지연이 부른 특수청소업체 직원들이 비 오듯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고압 세척기가 굉음을 내며 투명한 유리창에 칠해진 시뻘건 라카 자국을 무참하게 부수어 지워내고 있었죠. 붉은 핏물 같은 페인트가 거센 물살에 씻겨 하수구로 흔적 없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이지연은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점점 깨끗해지는 상가의 유리창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굳어있던 턱 근육의 긴장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의 피눈물로 일궈낸 소중한 유산을 한치의 흠집도 없이 완벽하게 수호해낸 것입니다. 이제 저 악마들이 감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평생 피눈물을 흘리며 썩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지연의 붉은 입술 사이로 피어오른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압도적으로 통쾌했습니다. 모든 거짓과 조작이 낱낱이 밝혀지고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차가운 늦가을을 지나 어느덧 코끝이 찡해지는 겨울의 초입에 다다랐습니다. 법원 복도에는 서늘한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굳게 닫힌 형사재판부 법정에 무거운 나무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방청석에 홀로 꼿꼿하게 앉은 이지연은 미동도 없이 판사의 선고를 기다렸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연두색 죄수복을 입은 박민호와 최영숙이 초췌하고 넋이 나간 얼굴로 나란히 서 있었죠. 박민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푹 패인 눈두덩이는 과거 대기업 과장 행세를 하던 허세 가득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최영숙 역시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부러진 팔을 깁스한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판 내내 서로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철저하게 남남처럼 굴었지만 결국 그들의 죄악은 피할 수 없는 철퇴를 맞았습니다. 피고인 박민호는 회사 공금 수억 원을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불법 유치권을 행사했으며 자신의 아내를 특수주거 침입과 무고로 몰아넣으려 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에 피고인 박민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 재판장이 근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판사의 입에서 징역 4년이라는 단어가 떨어지자 박민호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교도관 2명이
양쪽에서 박민호의 겨드랑이를 낚아채듯 일으켜 세웠습니다.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모님 건물을 뺏으려던 게 아니라 잠깐 돈만 융통하려고 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박민호가 핏발선 눈으로 재판석을 향해 발악하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차가운 시선으로 박민호를 무시한 채 최영숙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고인 최영숙은 상습적인 업무방해와 고의적인 자해 공갈로 며느리를 존속상해 범으로 몰아 억울한 옥살이를 시키려 한 점, 그리고 법정에서도 아들에게 죄를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재판장이 법봉을 탕탕 치며 최영숙의 형량을 확정지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내 발로 계단에서 구른 게 무슨 죄라고 늙은이를 감옥에 쳐넣어. 그 독한 며느리년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최영숙이 깁스한 팔을 허공에 휘저으며 법정이 떠나가라 악을 썼습니다. 조용히 해, 이 늙은이야. 엄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다 망쳤잖아. 박민호가 최영숙을 향해 고개를 돌려 피를 토하듯 소리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최영숙과 박민호는 서로를 향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법정 보안 요원들에 의해 양쪽 문으로 거칠게 끌려나갔습니다. 이지연은 그 끔찍한 가족의 몰락을 끝까지 건조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턱 근육에 들어갔던 힘이 서서히 풀리며 깊은 숨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비밀 장부와 재소전 화해조서,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의 완벽한 방어가 만들어낸 가장 합법적이고 숨막히는 복수의 마침표였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는 이지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역시 이지연의 완벽한 승소로 마무리되었죠. 박민호와 최영숙이 숨겨두었던 알량한 예금과 보험금마저 위자료 명목으로 모조리 가압류되어 그들은 출소 후에도 땡전 한 푼 없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운명이었습니다. 이지연은 시원한 초겨울 바람을 깊게 들이마시며 과거의 질척이고 비참했던 인연을 법적으로 완전히 끊어냈음을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고 높았습니다. 몇 주 뒤 잿빛 담장이 높게 둘러쳐진 교도소 면회실. 두꺼운 투명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이지연과 박민호가 마주 앉았습니다. 연두색 죄수복을 입은 박민호의 가슴에는 수인 번호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지연을 보자마자 유리벽에 두 손을 바싹 대고 덜덜 떨며 애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진짜 미쳤었어. 나 감옥에서 죽을 것 같아. 위자료 청구만이라도 제발 취하해줘. 나 나가서 평생 막노동이라도 해서 내 노예로 살게. 제발. 박민호가 콧물과 눈물을 뒤섞으며 비굴하게 구걸했습니다. 이지연은 아무런 표정 없이 팔짱을 낀 채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우리 좋았던 시절도 있었잖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박민호가 무릎을 꿇으려 의자에서 엉덩이를 들썩였습니다. 짐승 새끼랑 무슨 새 출발을 해. 네 빚은 네가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 위자료는 단 1원도 깎아줄 생각 없어. 이지연이 장례식 직후 카페에서 박민호가 했던 뻔뻔한 요구를 똑같이 돌려주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민호의 낯빛이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을 덜덜 떨었습니다. 여기 다시는 안 와. 평생 그 차가운 바닥에서 네가 저지른 죗값 치르면서 썩어. 이지연이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돌아서며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유리벽을 쾅쾅 두드리며 절규하는 박민호의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등 뒤로 멀어졌습니다. 그
그 울음소리는 이지연에게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흐르고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최영숙은 더 이상 예전에 사모님 행세를 하던 화려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갈 곳을 잃고 거리를 헤매던 그녀는 동네 노숙자 쉼터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낡은 리어카를 끌고 굽은 등으로 폐지를 줍던 최영숙이 멈춰 선 곳은 과거 자신이 가토록 멸시했던 시장통 골목이었습니다. 사돈이 뜨거운 솥단지 앞에서 국밥을 말던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골목이었죠. 그녀는 남들이 버린 채소 쓰레기와 썩은 박스를 뒤적거리며 비참하고 앙상한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그때 상점 텔레비전 뉴스 화면에서 환하게 웃는 이지연의 모습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속 이지연은 번화가에 위치한 5층 상가 건물을 트렌디하게 리모델링하여 1층을 청년 창업가들에게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시장통에서 배고픈 고시생들에게 국밥을 퍼주며 선행을 베풀었던 어머니의 따뜻한 뜻을 완벽하게 이어가는 선행 프로젝트였죠. 어머니의 유산을 돈이 아닌 희망으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뉴스 인터뷰에서 당당하고 우아하게 말하는 이지연의 모습은 눈이 부시게 찬란했습니다. 최영숙은 리어카 손잡이를 붙잡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자신의 더러운 꼴과 텔레비전 속 며느리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후회의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펜트하우스의 넓고 환한 통유리 창 앞, 이지연은 기획실 핵심 팀장으로 고속 승진한 자신의 명함과 상가 리모델링 완공 사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김태현 변호사가 상가 전속 법률 자문 계약서를 들고 든든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깊은 신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어머님 납골당 다녀오시죠. 명함 새로 파신 거 보여드려야지 않습니까? 김태현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하늘에서 제일 기뻐하실 거예요. 이지연이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겨울 햇살을 바라보며 깊고 평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장례식 날 쫓겨나 비참하게 울던 며느리는 이제 온전한 자신의 삶과 지위를 되찾은 거대한 성의 여왕으로 우뚝 섰습니다. 자신을 짓밟았던 악마들은 비참한 밑바닥에서 영원히 허덕일 것이고 이지연의 앞날에는 찬란하고 눈부신 승리의 꽃길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생 시장통에서 고생만 하시던 친정어머니가 남겨주신 깊은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 사랑을 함부로 짓밟았던 시댁 식구들이 맞이한 처절한 인과응보의 최후를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이 혈육마저 배신하고 추악한 밑바닥을 드러내던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결국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한 자는 자신의 눈에서도 피눈물을 흘리게 되고 묵묵히 선하게 살아온 사람은 마침내 찬란한 빛을 보게 된다는 세상의 이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억울하고 가슴 치는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겠지만 진실과 선함은 결국 이긴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언제나 씩씩하게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아픈 상처를 딛고 당당하게 일어선 지연의 새로운 인생처럼 여러분의 앞날에도 항상 따뜻하고 눈부신 햇살만 가득 내리쬐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